네, 저희 이어서는 미증 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핫 이슈는 이분과 이어갑니다.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중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또 지난 거래일을 두고 분석해 볼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거래일에 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네. 마감을 했고 다우지수는 또 연간으로 쟀을 때 올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고 해요. 또 지표들이 보여줬던 경기 둔화 신호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또 세세하게 분석을 해주실까요? 올해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의 변동성 조금 많이 커진 하루였다라고 보는데 뭐 큰 악재가 나왔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일정 부분 옵션 만기도 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종목별 변동성이 조금은 예민했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말씀 주신 것처럼 변동성을 자극할 만한 지표들이 좀 있었죠.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한 71에서 한 64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해석하기를 소비자 심리가 왜 떨어졌느냐, 관세 부과라든지 뭐 물가가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소비가 둔화되는 이런 연결고리를 갖고 가면서 미국의 경제가 소비가 둔화된다라는 거는 미국의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거기 때문에 주가에 약간 좀 상승에 대한 부담을 계속 줬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소비자 심리지수 하향 조정의 주요 배경이 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기 낙관이 급락했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벤트 그리고 선거 이후에 극명하게 뭐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들은 소비의 어떤 앞으로 나아질지, 뭐 개선될지, 악화될지에 대해서 좀 갈릴 거잖아요.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낙관하지 않는 분위기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좀 변동성을 보였고요. 특히나 이런 소비자 쪽 말고 이제 생산자 쪽, 그러니까 PMI를 보면 서비스 PMI죠. 서비스 PMI가 49.7로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던 게 거의 15개월 만에 경기 위축 국면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비스 PMI는 어쨌든 뭐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고 뭐 50이 기준점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점을 내려오기도 했거니와 급락을 했었다라는 거는 이 정치 이벤트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 이를테면 뭐 관세 얘기, 이게 뭐 주식 시장이나 경제에서는 뭔가 이거는 뭐 주고받기식 전략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설정을 통해서 대응은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거, 실제 경제는 불확실성과 모른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한 감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표로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고스란히 드러난 게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관세부터 시작된 불확실성이 좀 투영된 지표들이 발표가 됐던 거군요. 네. 저희 또 이번 주에 주요하게 PC 물가지수가 나오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지표들이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PC 물가지수도 좀 잘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부장님은 또 어떻게 보세요? 경기가 이제 최근 나온 지표들은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침체 내지는 둔화는 확실하게 가는 것 같고 네. 자, 잘못하면 침체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침체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물가와 고용인데 고용이 그래도 침체까지는 아니고 둔화 정도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둔화 정도로. 다만 물가를 보면 경기가 이렇게 좀 둔화는 되고 있는데 물가는 좀 약간 위로 올라가 버리는 사실상 뭐 좋게 보면은 아주 단단한 경기 상황에서의 어떤 물가 압력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베팅은 여전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만약에 물가 수준이 생각보다 너무 높아버리고 고용 수준은 좀 더 갈수록 내려가면
얘기 주신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는 계속 유지가 되는. 이번 주말에 나오는 1월의 PCE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현재까지 보니까 컨센서스로는 핵심 기준으로 연준이 좀 보고 있는 지표 위주로 보면 전월에 0.2% 상승해서 이번에 0.3% 상승으로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할지가 네. 관건인데, 물론 이번 주 초반에 지난주에 있었던 변동성을 흡수해 내가면서 주 중에 나오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미국의 기업 그리고 미국의 주식, 미국의 경제가 단단하다라는 걸 보여준 상황에서 만약에 물가가 살짝 올라간다면 이건 소비, 어떤 경기에 대한 바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이 중요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간 게 나오면 이거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지표가 나왔다 하면서 주가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PC 물가 지표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주 후반에 있고 현재로서는 컨센서스가 전월 대비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오는 미국의 이벤트들이 이 물가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가이드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또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또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까지 저희는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미국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 PC 물가 지수도 나오는데 시장 흐름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전반적인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다들 많이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이 하나의 기업이 전체 주식시장이나 경제, 미국의 경기 방향성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지만 이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고 엔비디아 실적이 26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까지 월가의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블랙웰 공급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다. 네. 관건은 이거 같아요. 신제품이 얼마나 잘 팔릴 것이냐, 그리고 그 팔리는 거에 대한 속도나 소위 말하는 가이던스를 얼마나 젠슨 황, 엔비디아가 내어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간 데이터, 지나간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지금은 시장의 기대치인 상황이고 주가도 사실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물론 예전만큼의 급등은 아니지만 바닥에서 그러고 잘 버텨서 올라와 줬었습니다. 지금 8개 분기 연속 컨센서스를 상회했기 때문에 이번에 컨센서스를 만약에 하회한다 그러면 충격적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뭐랄까 그 이전에 작업들이 그러니까 한 블랙웰에 대한 실망감이 한 1, 2분기는 계속 있었거든요. 네. 이거 정말 신제품이 잘 소위 말해서 수요도 잘 나오고 대비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아까 모건 스탠리도 말씀드렸지만 월가를 중심으로 보면 엔비디아 아마 블랙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와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서 엔비디아의 걱정을 조금은 낮추게 하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엔비디아와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조금은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주중반에 나오잖아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주 후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PC 물가 지수가 조금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되면 성장과 수요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잡힐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잘 나와준다면. 네.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역시나 확인해 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굵직한 실적 발표는 엔비디아가 예정이 되어 있지만 이번 주에 또 간략하게 짚어주실 실적 발표 기업이 있다면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실적들의 고민들은 뭐냐면 엔비디아는 성장을 보는 거지만
생각보다 성장률이 잘 안 나온다, 막 이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고민이 뭐냐면 이 성장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 주식이 막 치고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뭐 다른 나라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뭐 한국, 뭐 네. 중국 이런 밸류에이션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로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성장주, M7 이런 기업들의 어떤 퍼포먼스보다는 뭐 약간 이를테면 배당주 같은 거, 이를테면 소매 판매가 부진했어. 그러면은 이 소매 판매 부진한 게 보니까 월마트가 어닝 쇼크를 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소비가 좀 둔화되는, 그러면서 뭐 미시간 소비나 이런 걸 보니까 진짜 안 좋아지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서비스 PMI를 보니까 역시 소비 판매 부진했던 그 데이터가 월마트의 어닝 쇼크, 앞으로의 소비자 심리 지수까지 안 좋게 만드네. 그러면 성장에 대해서 특히 미국의 내수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기업들의 성장도 챙겨봐야 되는 그러니까 무조건 좋아하는 거 아닌 네. 챙겨봐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꼼꼼히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성장에 의구심이 생겼을 때 눈여겨볼 만한 컨셉의 어떤 스타일의 주식들을 미국 내에서도 지금 막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화이자라든지 IB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상당한 하락을 보였을 때 네. IBM 같은 경우에는 또 한 2.5% 올랐어요. 예. 뭐 그다음에 이제 배당주인 이제 알트리아 같은 경우에 뭐 7%나 올랐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시장에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뭐 또 하나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뭐 6.5%의 배당 수익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안 무너지고 간다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라든지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아까 지표들을 쭉 말씀드린 상황에서 좀 둔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랬을 때 전통적인 방어주 내지는 그 방어주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뭐 제약주 이런 기업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쳐다봐야 되고, 아니면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미국 시장을 잘 버텨주는지 우리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 지금은 또 주목해서 눈에 담아둬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잘 올라주는지 혹은 또 잘 버텨주는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전망 함께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곧 개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증시에 대한 힌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또 여러 부분을 생각해봐야 할 텐데 개장을 앞두고는 어떤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지난주 중후반에는 그래도 이제 대형주들 반도체 움직이고 막 이랬었는데, 네. 간밤에 특히 지난주 후반에 미국의 증시를 보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녹록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는, 뭐 변동성이 더 크지 않은 그 정도일 수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지수도 당장은 변동성에 노출될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아까 제가 미국에서 알트리아나 IBM 뭐 배당주들이 잘 버텼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에서는 우리나라도 그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뭐 KB금융이나 삼성증권 같이 밸류보다 이제 배당에 대해서 관심들을 주시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반도체가 조금 눌렸을 때 어느 쪽으로 수급이나 아니면 기회를 찾아갈까? 미국과 똑같진 않겠지만 미국도 성장이 좀 눌리면서 배당이나 약간 방어주적인 것들을 찾았는데, 우리도 지금 사실 2,600 중반 넘어와서 네. 솔직히 너무 빠르게 올라왔었잖아요. 네. 너무 빠르게 올랐었던 부분에서 그 힘은 인정은 하지만 계속 치고 가기에는 아직은 뭐 여러 가지 실적과 수출 데이터라는 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이나 내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방어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매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지수부터 배당주까지 흐름이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개장 상황뿐만 아니라 또 향후 투자 포인트도 궁금한데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는 조금 어디로 가져가 봐야 한다고 보세요? 이제 산업
적인 측면하고 국내 내부의 어떤 형성된 힘의 균형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코스피를 사실상 매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지금 뭐 매도 압력을 굉장히 높이면서 시장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확 사고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1,480원까지 갔다가 지금 계속 내려와서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네. 이쯤이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원화에 대한 베팅, 그리고 원화가 더 뭐 1,400원을 깼고 1,300대 이렇게 가면서 우리 시장을 막 들어올려줘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받친 거는 코스피를 떠받친 거는 사실 연기금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기금에 산다라는 건 뭐냐 하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사는 거죠. 모멘텀화 시키지 못한 현재의 국가 우리나라이지 않을까. 그러면 외국인이 언제 살까? 외국인이 사면서 또 2,600에서 2,700, 2,800 그리고 원화가 강해지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짧게는 이번 주 말에 이제 3월 1일에 네.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회복이 잘 되는지 만약에 수출 데이터가 회복이 되게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네. 조선도 조선이지만 뭐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수출이 회복된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까지는 당장 외국인들이 막 이렇게 사는 구간은 아니지만 기관들, 특히 연기금들의 저평가 플레이의 연장선상으로 그래서 아까 뭐 배당이라든지 네. 이런 방어주들이 이번 주에는 좀 시장을 버티거나 비트할 수 있지만 주 후반에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를 보면 내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가 오히려 약간 패시브에서 액티브한 흐름의 전환점으로 가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의 탄력을 받쳐주고 있는 건 연기금이죠. 앞으로의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는지 3월 1일에 수출입 데이터까지 발표 기점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개장 상황까지 함께 대비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중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